이 시간에는 우리 73페이지 본문 부분에 재고자산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재고라는 말 절대 재고 그런 얘기 많이 우리 보통 일상에서도 회계가 아니더라도 재고 자산까지는 말을 안 하지만 재고라는 말은 우리 많이 씁니다. 재고가 있어요, 없어요. 재고가 모자랍니다.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이 그거 재고가 뭐예요? 판매할 상품을 가지고 재고라고 그런다고. 만든 거면 제품. 자,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이다. 말이 깁니다만은 가장 간단히 정리하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한 자산입니다. 판매를 위하여 보유한 자산이 바로 재고자산이에요. 그런데 종류가 꽤 많아요. 종류가 제조업인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그러나 도소매업이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상품이라는 개념 과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FAT 1급에서는 상품 하나만 나올 거예요. 상품이라는 거 하나만 나올 것이고 TAT 2급으로 가면은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투입하여 제조한 재고자산이 제품입니다. 반제품은 현재 상태로 판매가 가능한 제공품. 제공품이라는 것은 원재료를 제조하여 제품이 완성되기 전 제조 과정에 있는 재고자산을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제조 과정에 있지만 그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아까 말씀드린 반제품. 원재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제품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입되는 원료나 재료를 말합니다. 되게 원료 하면은 원료를 넣어가지고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원료라고 그러고, 재료 하면은 그 어떤 물리적인 변화만 일어나죠. 어떤 화학 변화는 안 일어나죠. 재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통나무를 사가지고 제재소에 맡겨가지고 쫙쫙 판자 같은 걸 만들어서 판때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책상도 만들고 책꽂이도 만들고 이런 것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재료라고 그러죠. 나무 재료. 그래서 이 재료나 원료를 합쳐서 원재료라 하는 겁니다. 미착품이라는 게 있는데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주문하였으나 아직 회사에 입고되지 않은 재고자산이에요. 입고도 안 됐는데 왜 우리 회사 자산이냐? 우리 상거래에서 말입니다. 대개 국내에서의 거래는 입고가 되어야 자산을 잡아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천에 우리 상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상점이 있어요. 저 부산에 공장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그럼 부산에서 네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물건을 택배라든가 아니면 무슨 화물차를 불러서 하든지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 가지고 운송수단을 가지고 우리 이천에다가 갖다가 우리 매장에다가 딱 넣어주어야 상품 받았다 하고 결제해 주죠. 그렇죠? 대개 국내 거래는 도착했을 때 입고 재고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미착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미착품은 언제 발생을 하느냐? 보통 수입에서 발생합니다. 수입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선적지라는 건 뭐냐? 배에다가 선적, 배에다가 적재한 것을 선적이라고 그래요. 선적지, 만약에 미국에서 선적을 했으면 그 미국에서 인도가 된 걸로 본다 이거. 인도 조건. 그러니까 그 수출하는 회사에서는 배에다 실어주는 것으로서 의무가 끝나요. 그러면 수입하는 회사가 그 배가 무사히 국내에 와서 국내에서 하역을 해가지고 다시 육상 수단으로 차에 실어서 우리 공장까지 아니면 우리 가게까지 오게끔 하는 거, 이거는 매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우리 일반 무역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결제 방식이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업자가 그 운송보험도 가입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운송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입 원가에 다 포함이 돼요. 통관도 선적업자가 알아서 해야 돼. 그러면 통관 비용 들어가요. 관세 내야 되면 관세도 또 납부해야 그것을 우리 회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부가세가 내는 거면 그 부가세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한 모든 절차를 다 매입자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적하는 시점에서 지금 태평양에 지금 배가 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회사 창고에 있는 것처럼 본다 이게. 그걸 우리가 미착품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미착품도 재고자산입니다. 그다음에 소모품,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재고자산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자. 개정 과목이 꽤 여러 개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 FAT 1급에서는 상품하고 소모품만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미착품도 나올 수 있겠네요. 상품을 수입했다라고 사례를 들게 되면은 미착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 부분은 제조업에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FAT 1급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제조업까지 해야 하거든요. TAT 2급. 그래서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재고자산의 종류는 이와 같이 7가지가 있다는 거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거보다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재고자산의 취득 가격, 원가는 어디까지를 포함해야 되느냐. 재고자산의 매입에 관련되는 모든 구입 부대 비용을 전부 포함해야 됩니다. 그것이 취득 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구입 부대 비용을 취득 원가에 전부 포함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재고자산 매입대금 및 매입과 관련하여 지불한 운반비, 매입 수수료, 하역비 여러분 배에서 이렇게 부드러 내리는 거 크레인으로 이걸 하역비라고 그래요. 뭐 사람이 내린다면 그것도 하역비죠. 근데 뭐 기중기 같은 걸 쓸 테니까 그런 하역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또 보험료, 바다 건너 오는 동안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또 그게 전부 소실될까봐 해상 보험에 가입을 해요. 보험료, 세금. 외국에서 수입하면요 기본적으로 관세가 붙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부가가치세 과세제화라면 부가가치세금도 붙고, 또 개별소비세가 붙는 거라면 해당되는 또 개별소비세가 붙고요. 그런 온갖 세금들, 이것이 다 뭐예요? 취득원가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만약에 뭐 수입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사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서울에서 요걸 하나를 사오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인터넷으로 딱 조회해 보니까 요게 2만 원이야. 2만 원. 그래서 주문했더니 거기에 택배비 2,500원이 붙네. 2,500원. 그러면 이거 2만 원에 샀다고 해야 돼요? 22,500원에 샀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2만 원에 산 게 아니죠.
2만 원은 순수한 이 물때고 그거 거기서 택배비 포함해서 돈 받잖아요. 택배비가 바로 운송비예요. 네, 운송비. 그래서 운반비만 포함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수료가 있다면 이런 거 모두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분계할 때 그런 금액을 모두 여기에 다 포함시켜야 돼. 자, 그래서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매입금 여기에 다 포함해야 돼요. 외상매입금 또는 현금이 된다는 거죠. 외상으로 샀으면 이건 부채고 현금으로 샀으면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면 이게 부채가 증가하거나 현금으로 샀으면 자산이 감소하는 것이죠. 예.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매입의 금액을 우리가 결정할 때 빼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빼야 되는 거 세 가지는 뭐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요 세 가지입니다. 이건 빼줘야 돼요. 네. 뭐 이건 또 언젠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매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매출 얘기할 때 아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매입도 세 가지 빼줘야 될 게 있습니다. 매입 애누리, 매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매입하는 입장이에요. 매입할 때 우리 회사가 이걸 못 팔 것 같지는 않은데 팔 수는 있는데 여기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제값 주고는 못 사겠어. 그래서 애누리 해주면 내가 이거 사다가 팔겠다. 약간 B품 사는 거. 예. 그리고 소비자한테 팔 때 이거 약간 B품인데 가격을 내가 싸게 줄게요 하면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매입 애누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가격에서 그건 빼야 돼요. 그렇죠? 그럼 매입 환출은 뭐냐? 물건을 택배로 받았는데 확인을 안 하고 받았는데 딱 받아서 박스 열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못 팔 정도로 불량이야. 팔 수 없는 것은 애누리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반품. 그게 환출입니다. 환출, 돌려 보냈다 이거예요. 출이면 보낸 거죠. 출고. 출이라는 게 출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고. 보냈다. 환출, 돌려보냈다. 그래서 반품이라는 거, 우리 쉽게 반품.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대개 시기가 매입 시점에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매입하는 시점에 매입 시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해요. 이렇게 매입할 때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재고자산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 가격을 인하받는 것을 말하며 매입 환출은 매입한 재고자산 중 하자나 파손이 있는 상품에 대해 반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같은 시기에 일어나요.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매입 애누리를 했다 그러면은 돈을 미리 줬다면 현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차변의 현금. 아니면 외상으로 했다면은 외상 매입금 부채를 줄여줘야 되고, 이거 차변에 오는 게 현금이나 외상 매입금이 오는 것이고, 대변에는 애누리는 매입 애누리, 환출은 매입 환출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면 됩니다. 이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은 무슨 개정이다? 상품에서 차감한다. 그러니까 상품이 뭐예요? 매입할 때 상품인데 상품에서 빼야 된다 이거예요. 상품에서 빼는 것이다. 반품시켰으니까.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전부 상품의 차감 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3번의 매입 할인은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매입 할인은 요 위에 있는 거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대금을 결제할 때 일어납니다. 판매 대금, 아니 상품 대금을 우리가 판매한 게 아니라 지금 매입에 관한 얘기니까 매입 대금 또는 뭐 상품 대금이라고 해도 돼. 대금을 결제할 때 매입 할인이 일어나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돈 줄 거 주면 되는데 돈을 약정한 기일보다 빨리 갚을 때 할인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회사하고 거래처하고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3개월 외상 거래하기로 약정이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서 단가가 결정해 놨어요. 단가를 만약에 무슨 무슨 기름, 주유소 같으면은 기름 같은 거, 경유, 휘발유, 등유 이런 거를 휘발유를 리터당 얼마 이렇게 정해놨어요. 우리 회사, 우리 주유소하고 정유사하고. 근데 결제 조건이 3개월 조건이야. 3개월 외상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고 만약에 1리터당 1,000원, 1,000원이 너무 비싼가요? 1리터당 300원 이렇게 정해놨는데 우리 주유소가 요새 현금이 너무 많아. 그래서 굳이 이번에 기름을 5천만 원어치를 새로 샀는데 이걸 굳이 3개월 후에 주면서 300원씩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유회사에다가 이 얘기를 해요. 이거 3개월 후에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주일 후에 3천만 원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약정에는 지금 3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 20원 빼가지고 280원에 해준다면 내가 우리 회사가 지금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유사에서 오케이. 약정에 의해서 약정을 바꿔요. 현금 결제할 때는 280원에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액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상 매입금에서 빼줍니다. 빼주고 상품에서 또 빼주고 우리 회사 자산에서 빼주고 부채에서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을 미리 준 거다 그러면 현금 돌려받으면 돼. 정유사에서 현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계는 어때요?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가 다만 애누리면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이고 여기는 매입 할인인데 전부 다 상품의 차감 계정이라는 것입니다. 상품의 차감 계정. 그런데 이것하고 왜 번호를 서로 따로 주었느냐? 2번하고 3번을 이 2번하고 3번은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시차가 이거는 돈 갚을 때 대금을 결제할 때 나올 수 있는 항목이고 위에 있는 것은 거래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뭐다? 상품 차감 계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은요, 우리가 상품을 계산할 때 이 상품이 재고자산입니다. 상품은 언제나 순매입액으로 표시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품 하면은 순매입액이다 이거예요. 순매입액.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상품 이렇게 적을 때 총매입액을 적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뭘 빼줘요?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이게 있으면 이거는 빼주는 것이 순매입액이다. 그 순매입액이 뭐가 된다? 상품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상품의 순매입액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앞으로 상품이라고 쓰는 것은 언제나 순매입액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매입액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이 세 가지를 차감해 준다 이걸 빼준다 이거. 그런데 우리가 뭐는 더해야 돼요? 매입 부대 비용은 상품 매입 금액에 이건 더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샀으면 그 산 것이 뭐가 돼요? 바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매출 원가예요. 산 것이. 우리 제조가 아니라 매매업에서는요. 상품을 사온 게 원가예요. 사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거기 할인받은 거, 뭐 환출 반품시킨 거, 아니면 또 애누리 해준 거 이거 다 뺀 거, 그게 원가예요. 그래서 그 원가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매출이라고 한다면
이게 수익의 창출이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에 가면 수익이에요. 한다면 매출 원가는 이러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 투입한 비용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제조업이면 제조하는 데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게 제조 원가이가. 제조 원가가 투입된 비용이고. 상품 도소매업에서는 제조를 하지 않고 사다가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사온 가격, 매입 가격이 바로 뭐가 돼요? 그게 매출 원가가 된다. 예. 자, 그래서 매출 원가 인식은 지금 이 방식으로 안 할 겁니다. 우리 회계는요,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이런 방식을 하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보지도 마세요.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거 이해하려고 뭐 고생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할 겁니다. 별도. 언제 인식하느냐? 결산 때 인식할 거예요. 결산 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표를 매출 전표 입력할 때 판매 가격 입력하고 원가 입력하고 이렇게 안 해요. 이제 뒤에서 이제 무슨 예제 같은 거 이제 아니면 뭐 문제풀이가 시험 문제 준비 같은 거 할 때 매출이 일어났어요. 뭐 상품 무슨 상품 100개를 단가 얼마에 판매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 판매한 것만 기록해요. 판매할 때는. 그게 원가를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왼쪽에 있는 이 방식은 1월 1일 날 사가지고 2월 1일 날 판매할 때 원가도 표시하고 매출액도 표시하고 이익도 표시해. 이런 방식으로 안 할 거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매출 원가 분계는 언제만 할 거냐면 12월 31일 결산 때 딱 한 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니 전산 회계를 공부를 했는데 매출원가 분계가 어떻게 되죠? 한번 써보세요. 모르는데요. 매출원가 분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안 해봤을까요? 결산 때 한 번 하는 거니까. 이게 뭐 그것도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추 딱 눌러가지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르는데 우리 시험 보는 사람이 모른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결산치 어떤 분계가 일어나는지 제가 지적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자, 여기는 이제 약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X1년 1월 1일 날 800원짜리 상품 한 개를 샀다고 보겠습니다. 800원짜리 상품 하나. 그러면 회계 처리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차변의 상품 재고자산 증가 800원. 대변의 현금 800원 자산 감소. 네, 현금으로 샀다 치겠습니다. 우리 매입할 때는 분계 이렇게 합니다. 차변의 상품, 재변의 대변의 현금. 네,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원재료를 샀다 그러면 차변의 원재료 800원, 대변의 현금 800원. 네, 도소매업에서 상품을 샀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800원, 대변의 현금 800원. 이렇게 분계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그 물건이 팔렸어요. 2월 1일 날 매출이 일어났어요. 주인이 이제 소비자가 와서 사갑니다. 1,000원에 사갔대요. 800원에 사다가 800원에 파는 사람은 없겠죠. 그럼 뭐 남는 게 있어야 사업이지. 본전에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1,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팔았어요. 차변의 현금 1,000원, 자산 증가. 대변의 수익을 표시합니다. 매출 1,000원. 여기 상품이니까 우리는 여기를 이제 상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상품 매출. 그냥 매출이 아니라 상품 매출. 뭐 그냥 매출은 그 안에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막 섞일 수가 있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개념 과목을 제품 매출하고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익 발생.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월 1일 날 판매가 일어날 때는 이것만 합니다. 이것만. 네. 근데 요 날짜를 여기다 안 써놔서 좀 서운한데 2월 1일 날 이 분계를 사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회계에서는 우리 더전 프로그램에서 나중에 할 때는 12월 31일 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딱 요거 하나만 팔리고 아무런 장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결산을 맞이하면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매출원가 800원. 여기서도 이제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원가. 실제로 개정 과목은 네, 그냥 매출원가가 아니라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매출원가가 뭘까요? 비용 발생입니다. 비용 발생이에요. 그리고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이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으로 되는 거예요. 비용. 그래서 상품을 매출원가로 대체시키는 분계, 이 분계를 언제 한다? 결산일에 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매출원가 별도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라고. 우리는 이틀로 갈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표지만 세 가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매입시 회계 처리, 상품 매입시 회계 처리, 매출시 회계 처리, 결산 때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 이렇게 3단계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길게 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 읽어보지 않으셔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매출원가 공식 그리고 상품 계정의 기록 방법이라는 걸 한번 읽어보면은 매출원가를 구하는 기본 공식은 꼭 알아두세요. 우리가 매출원가를 판매할 때마다 하나하나 인식한다면 뭐 공식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사온 가격 그냥 정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결산 때 한 번 하니까 어때요? 장부를 가지고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 장부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핵심은 이거예요.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입니다. 여기 기초는 기초상품 재고액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년 전부터 지금 올해 10년째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이라면 올해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장부에 2019년 1월 1일 날짜 쓰기 좀 나쁘네. 2019년 1월 1일 현재의 상품 장부 금액이 기초상품 재고액인 거죠. 전기에서 2월 된 거. 맞죠? 자, 2019년 1월 1일. 그러니까 기초는 1월 1일 거예요. 거기다가 단기에 매입한 걸 다 더한다 이겁니다. 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에서 12월달까지 단기에 매입한 걸 다 더해요. 네. 이 매입은 1월 1일 거부터 12월 31일 거까지 매입을 다 더합니다. 기초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상품이 10,000원어치 있었어요. 10,000원어치.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0,000원어치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다 이거예요. 이 두 개 더하면 이게 판매 가능 금액이 돼요. 판매 가능 금액. 판매 가능 금액이 되죠. 그러면 1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빼줍니다. 이거를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은 언제예요? 12월 31일. 남은 거 재고를 가서 조사를 합니다. 장부하고 일치하는지 가서 확인을, 재고조사 실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재고가 12월 31일 재고가 이걸 빼줘요. 15,000원어치 재고가 있었어요. 15,000원.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10만 원인데 남은 재고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12월 31일 날 15,000원이다. 그러면 이 매출원가는 얼마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매출원가는 이걸 빼주면 돼요. 10만원에서 15,000원 보니까 85,000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알아주세요.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이 나는 거.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이게 상품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 공식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밑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상품 재고액이 30원, 단기상품 매입액이 70원, 그러면 100원이 판매 가능 금액이네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40원, 그럼 100원에서 40원을 빼면 되죠. 그게 매출원가다 이 말. 라면 상품 매출원가는 60원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을 장부하고 일치하는지 재고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15,000원인가 만원인가에 따라서 이 매출원가가 막 5,000원씩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에서는 이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재고자산이 10,000원어치냐 15,000원어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데, 그걸 결정하려면은 첫째로 수량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수량을 속이면 안 되죠. 수량을 결정해야 되는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기록법, 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장부로 모두 기록해서 장부에 의해서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것을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지 재고조사법인데, 입고는 기록을 하지만 출고는 너무 자주 공장에서 매장에서 출고가 일어나니까 출고를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다네. 그러니까 그냥 입고만 기록을 해요. 입고는 한 차 하루에 한 번 정도 입고가 되니까 이거 입고 기록이 복잡할 것은 없어요. 근데 출고는 1분만 해도 하나 더 팔릴 수도 있고 5분마다 10분마다 막 판매가 일어나니까 그걸 일일이 장부에 적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입고만 기록하고 출고는 장부를 안 쓴다 평소에. 그러다가 입고란에 기록된 수량에서 직접 조사한 제품의 실제 수량을 차감합니다. 그래가지고 판매량을 정해요. 그러니까 재고는 조사를 해서 재고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재고 조사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우리 기업은 다 혼합법을 쓰고 있어요. 혼합법. 장부도 입고 출고 다 쓰는 데까지 다 써봅니다. 그리고 실지 재고 조사도 반드시 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 가지고 차이가 나면 원인 분석도 하고 해서 어쨌든 장부하고 실지 재고가 딱 맞도록 조정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수량 결정은 결국에 혼합법이니까, 다시 말하면 장부도 기록을 하시고 기말에 재고 조사도 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수량이 최종 결정이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혼합법을 쓰고 있다. 계속 기록과 실지 재고 조사를 병행하는 것을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결정을 했으면 단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단가는 한 개당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단가라고 해요. 한 개당 가격. 예. 뭐 수량이 얼마 안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량이 많을 때는 이 단가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자,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계속하여 변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판매되는 재고자산의 단가 흐름을 어떻게 가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네. 자, 첫째, 개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개별법은 각각의 단가표를 붙여서 개별적인 단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장점은 가장 정확하다. 그런데 단점은 거래가 많거나 양이 많을 때는 개별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법을 쓸 수 있는 기업이면 개별법 써버리면 아주 정확한 거예요. 네. 그러나 너무 정확하죠, 이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개별법으로 뭘 문제를 낼 필요가 없어. 개별법은 하나하나에 거기 가격이 다 써있대 있는데 그걸로 처리하면 되니까 문제 내고 말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실제로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어떤 가정에 의해서 하는 이것이 시험에는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상품의 물량의 흐름을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 우리 회사는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판매된 걸로 본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처리하면 되고, 우리 회사는 나중에 입고된 물건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면 되고, 우리 회사는 이동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겠다 하면 이동평균법, 우리 회사는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총평균법을 쓰면 됩니다.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방법을 의도적으로 쓰는 것은 안 되겠지만 사전에 신고해 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지속적으로 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즉 평가하는 방법의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계산하는 문제는 뒤에 또 있으니까 우선 선입선출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입선출은 먼저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 즉 판매됐다는 가정이죠. 이거는 이 장점은요,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 물량 흐름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가 무슨 영업을 하든 간에 재고자산을 관리할 때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팔려고 대부분 다 해요. 네. 무슨 뭐 청과나 무슨 이런 뭐 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예. 먼저 입고된 게 먼저 나가야 신선한 게 항상 재고로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그러지 않은 것도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선입선출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물량의 흐름과 일치한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하여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부적합하다. 아니,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다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해가 안 가는 단점이 있죠. 자, 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선입선출은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되기 때문에 길게 한번 보세요. 길게. 작년에 입고된 것과 올해 입고된 것이 있다고 보죠. 작년에 입고된 것이 있고 올해 입고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이 발생했으면 작년도 것이 먼저 팔리겠죠. 예. 작년도 것이 팔립니다. 그러면
작년도 것이 작년도 시장 가격에 팔리나요? 올해 시장 가격에 팔리나요? 올해 시장 가격에 팔리죠. 올해 팔았으니까 작년에 사온 물건이에요. 근데 올해 팔았어. 예. 그러니까 작년 거하고 올해 게 지금 창고에 섞여 있어요. 창고에. 자, 이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예? 공기청정기가 이게 여러 대 있어요. 여러 대. 여기에 지금 이거는 작년에 사온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몇 대는 올해 이제 공장에서 사온 거예요. 자, 작년에 이제 매출이 일어납니다. 이제 해가 바뀌어서 선입선출로 정리하면 이것이 팔린 거죠. 처음에 매출 나간 게. 그러면 요걸 팔 때 이걸 팔 때 매장에 이건 작년에 우리가 싸게 사온 거니까 매장에 거기 소비자 가격을 싸게 표시 안 해요.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요 삼성전자의 이 모델이 지금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그냥 현재 시가에 그냥 써놔요. 그러면 매출액은 현재 시가로 매출액이 잡히죠. 수익이. 근데 원가는 언제 것이 원가가 적용되느냐? 작년에 사온 가격에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익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의 가격은 현재 시세. 원가는 작년도 원가가 그 밑에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수익과 이게 그 말이에요. 현재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겠구나. 그래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이익이 크게 나타납니다. 왜 이익이 크게 나느냐?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판매하는 시점에 시장 가격에 팔려요. 근데 매출원가는 언제께 적용돼요? 옛날 거 원가가 적용돼.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손익계산서에 매출 총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이 이렇게 인플레이 현상이 심할 때는. 요즘은 이제 경제 둔화,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물가가 그렇게 급속으로 지금 안 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약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떤 상품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상품도 있어요. 디플레이션. 예. 디플레이션은 이러한 역현상이 나타나죠. 선입선출이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어요. 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 현상에서는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현상에서는 선입선출이 이익이 가장 많이 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후입선출은 이거의 반대입니다. 선입선출의 반대. 나중에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됩니다. 예, 장점은 말이죠. 우선 단점부터 보면 실제 물량의 흐름과 반대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사온 걸 먼저 팔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래된 것을 먼저 팔려고 하죠.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수익에 현재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부합한다. 조금 전에 선입선출의 단점이 이쪽 후입선출에 오면 장점이 돼요. 네. 장점이 되죠. 네. 그러면 물가가 계속 상승할 때 이익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것 선입선출이라면 후입선출은 거기에 반대니까 이익이 적게 나타나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 두 개는 평균이기 때문에 선입선출과 후입선출의 중간 지점에 이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평균이라는 것은요, 매입할 때마다 이동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네, 매입할 때마다. 이건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그래서 변동하는 화폐 가치를 단가에 반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입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좀 새로운 단가를 계산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다는 거. 근데 뭐 컴퓨터가 계산한다면 뭐 번거로운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자, 총평균법은 가장 평균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총 입고 금액을 총 수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그 평균 단가에다가 출고 수량을 곱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면 돼요. 재고 수량을 더 곱하기 하면 재고 자산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합니다. 네, 그리고 이익 조작이 거의 없습니다. 예,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무난한 방법. 예, 단점은 기초재고가 기말 단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단점이 됩니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기초재고 금액이 아직 기말 재고 자산에도 그만큼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은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뭐 표 하나로 간단히 여러분 설명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끄덕끄덕 하기는 좀 힘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본문에서 이 내용으로 그냥 끝을 냈기 때문에 끝을 내지만 뒤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세트로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고, 정리하면 재고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먼저 수량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혼합법을 쓰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는데 개별법은 가장 정확하지만 실제로 이걸 적용하는 기업은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자가 아니면 거의 없고, 그래서 어떤 물량의 흐름을 가정해 가지고 재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게 네 가지다 이겁니다. 선입선출법, 아니면 후입선출법, 아니면 이동평균법, 아니면 총평균법. 요 네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밑에 마지막 특징,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수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가 산정 방법을 비교할 때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 이 순서를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선입선출법이 이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입니다. 그 다음에 총평균법. 이동평균과 총평균법은 같을 수도 있어요. 거래 건수가 한 건이면 똑같습니다. 두 개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래서 우리가 첫 자를 외울 때 선이총후라고 수험생들이 외웁니다. 선이총후. 선이 하면 우리 여자 이름 같죠? 선이야 할 때 선이. 선이하고 총후. 이렇게 순서를 좀 머릿속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선이 총후. 그 밑에는 뭐냐? 반대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순서가 아니라 원가가 큰 순서. 원가하고 이익은 반대죠.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큰 순서라면은 선이 총후를 이렇게 부등호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겠죠. 원가가 큰 순서. 자, 재고자산의 개정 과목보다는 이와 같이 재고자산의 종류, 개정 과목은 어떻게 되며 재고자산의 매입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빼줘야 될 것은 세 가지 뭐뭐가 있고 매출원가의 계산은 어떻게 별도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상품을 매입했을 때 회계처리, 또 매출했을 때 회계처리, 그 다음에 원가를 계상할 때의 회계처리 우리가 간단히 알아봤고,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재고자산은 뭐 거의 90% 이제 수업이 끝났고 10분간 쉬었다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따른 평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